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7단원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7단원 공부는 들으면 편하게 다 이해가 쭉쭉 잘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17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17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분석을 해보는 부분, 것이 이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기 전에 어느 국가에 투자할지,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까를 결정을 할 때에는 뭐 요런 요인들을 보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이 있을 것 같은 기업들 나라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수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어떤 그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제 테이블 17.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마다 이제 경제 상황,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 많은 국가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잘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도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가 정치적으로 혹시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인 어떤 안 좋았던 상황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 뭐 이런 게 맞죠. 뭐 몇십 년째 독재를 한다든지 그런 국가의 경우에도 그런 정치 불안이 어떤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최근에 미얀마의 경우에도 이제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성과가 그 올해는 GDP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exchange rate,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요 exchange r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려가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보고 이 국가에는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 국가에는 투자를 하면 이제 조금 손실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2번에서 살펴본 것이 그렇다면 국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경제 상황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위기가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시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든 국가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EPS가 12배에서 한 25배
PER이 12배에서 25배 정도의 어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시 경제를 살펴볼 때에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볼 수 있다,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런 GDP,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다음에 그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펼치는지 흑자 재정을 펼치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뭐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거시 경제의 어떤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3번 부분에서는 디맨드 샥 그리고 서플라이 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디맨드 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디맨드 샥이라고 했었고, 서플라이 샥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플라이 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여기 뭐 텍스,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제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이 다 이제 국내의 디맨드 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공급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원유와 같은 것의 어떤 가격 변화, 그리고 어떤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노동력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 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제 디맨드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고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뒷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디맨드 사이드 그러니까 피스컬 팔러시와 머니터리 팔러시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fiscal policy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둘지 아니면 적게 거둘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거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바로 이 fiscal policy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맨드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고요.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바로 이 fiscal policy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 아니면 줄이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으로 굉장히 어떤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이 fiscal policy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버짓 데피시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거둔 세금이 남게 되는 거, 그렇게 지출이 조금 줄인 거, 그런 거를 서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니터리 팔러시는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이 아니고 중앙은행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요 페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 아니면 그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바로 이 머니터리 팔러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쉽게 말하면 금리를 낮추면 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기 쉬우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쫙 풀리게 되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 머니터리 팔러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머니터리 팔러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있은 뒤에 이게 실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식으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머니터리 파러시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이 있겠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쫙 흡수하거나 아니면 시중의 통화량을 쫙 풀거나 를 하는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해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eserve requirement. 그래서 은행의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율을 이제 늘려라 아니면 줄여라라고 하는 식으로 시중의 통화량에 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요 reserve requirement였습니다. 서플라이 사이드 팔리시의 경우에도 뭐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면 아무래도 높은 세율을 이제 떼일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근로자들도 일할 의욕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세금 덜 내고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7.5번에서는 이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 당연히 있고 또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요 사이클,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인 피크가 있고 이제 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인 트루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요 정의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요 피크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트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가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요 정의는 이제 어쨌든 그 학문적인 정의는 요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때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개로 구분을 크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요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좀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싼 것들을 만드는 산업들 있죠. 뭐 자동차, 조선, 아니면 뭐 냉장고, 뭐 대형 TV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큰 맘 먹고 사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 내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 조금 참았다가 사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확 좋아졌다가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확 안 좋아지는 산업. 요런 산업을 사이클리컬. 요 사이클이 굉장히 진폭이 큰 산업을 이렇게 사이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큰 산업이다라고 바꿔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디펜시브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입니다. 식료품, 아니면 뭐 의약 제품, 그리고 뭐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어떤 유틸리티를 생산하는 산업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가 좋든 안 좋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를 좀 덜 타는 산업 요런 거를 defensive indust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은 로우 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작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디펜시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을 때에도 그래도 뭐 평탄은 친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산업을 디펜시브 인더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러한 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리딩 인디케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coincident indicator가 있고 세 번째는 lagging indicator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느냐, 그거를 그 시점에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제 그거를 다 지나고 나서 보여주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reading, coincident, lagg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테이블 17.2번에서 우리가 몇 개들을 주요하게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리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가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선행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막 코스피가 3천이 넘고 막 코스닥도 1,000이 넘고 하는 거는 이게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혹은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이게 약간 시중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코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코스피 아니면 뭐 코스닥 같은 게 아니면 코인이 조금 과열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이게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여기 지금 두 번째 카테고리처럼 그 동행 지표인 coincident indicator도 있고 이 후행 지표인 lagging indicator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이익 날 확률이 높게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17.5번 그리고 피겨 17.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마다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익률 같은 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잘 분석하고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지를 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것을 딱딱 경계를 좀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요 NAICS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이렇게 코드를 부여해서 이제 그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17.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이제 큰 범위에서 23번이다라고 하면 이제 건설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236이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건물을 짓는 어떤 회사들이 속한 산업을 요 236번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통해서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그 산업이 얼마나 민감한 산업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민감한 산업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산업이다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산업이 necessity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냐 그렇지 않은 산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바로 살펴본 그 cyclical industry 그리고 defensive industry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cyclical industry에 속하는 산업보다는 이제 defensive industry에 속하는 산업인 경우에 비즈니스 사이클에 좀 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7.8번에서 이제 이런 주얼리, 사치제보다는 식료품 산업이 훨씬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먹지도 못하고 크게 잃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operating leverage 그리고 세 번째는 financial leverage였는데요. 여기서 operating leverage는 fixed cost, variable cost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fixed cost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산업들은 이렇게 operating leverage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요런 어떤 대규모 어떤 고정비용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산업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월마다 똑같이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막대하고 반대로 경제가 좋을 때는 매출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그 고정비는 다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산업의 경우에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마다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있어. 이게 경제 상황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올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막 지금 막 당장 내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야. 이제 그러면은 막 손실이 막 엄청나게 그 과도한 그 어떤 대출 이자, 원금 같은 거로 인해서 손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여기 우리 테이블 17.6번을 통해서 여기 A번 회사와 B번 회사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피겨 17.9번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피크라던가 이제 트루프 그리고 이제 경기가 수축하는 시기, 경제가 그 팽창하는 시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습니다. 여기 쉬프트를 한다는 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거시경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잘 될 것 같은 산업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일만 남았어. 그래서 지금 경제가 피크야. 이제 그러면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 경기가 저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일만 남았어. 이제 그러면 또 요에 맞는 투자 전략을 또 써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또 인더스트리의 라이프 사이클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피겨 17.1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쇠퇴에 이제 막 접어든 산업들, 그러니까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태동을 했거나 막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사양 산업이라고 하면 뭐 섬유, 의류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다소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IT라던가 뭐 클라우드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요 앞부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내가 그 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쇠퇴가 아닌 상대적으로 뭐 여기 스타트업이나 컨solidation 스테이지에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클 포터가 그 제시한 개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고려를 했을 때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을 때 그 기업이 수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그 시장에 경쟁자가 적을 때 또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 대체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적으면 대체재가 적을 때 또 마찬가지로 나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고 바이어의 바게닝 파워도 적고 서플라이어의 바게닝 파워도 적을 때 또 그 기업은 수익이 혹은 산업은 많이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17단원에서 공부한 것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17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